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4회차 인사 1급 필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생산 솔루션 회사가 도입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보기에서는 생산 인사 솔루션은 최근 급변하는 인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인사팀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인식 및 문장 분석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근무 태도와 성과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분석해서 인사평가를 한다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가장 적절한 건 뭐예요? 즉, 인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원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인사 선별 과정에서 인재 선별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태에도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RNN 이미지 데이터 효과로 분류할 수 있는 딥러닝의 알고리즘이다. 그 다음에 RNN 고정 입력값을 처리할 수 있으며 순차적인 자연어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CNN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인사평가 예측에 주로 활용할 수 있다. CNN은 필터링 기반으로 이미지 효과적이며 이력서 내 사진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RNN과 CNN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마 교과서 4차 산업혁명 부분 추가된 부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CNN은 합성공 신경망이라는 거고요. 필터링 기법을 인공신경망에 적용하여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심층 신경망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순환신경망이라 해서 RNN이 있는데, 여기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하나로 순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공신경망이며 시계열 데이터와 같이 순차적인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링을 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순환신경망은 입력과 출력을 시퀀스 단위로 처리하고 자연어 처리 단계에서 효과적 자연어 처리 및 시계열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CNN은 필터링을 기반으로 이미지 효과적이며 이력서 내에 사진을 판별해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CNN은 이미지 인식 및 분류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4번인데 1번은 좀 약간 세모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좀 ERP 문제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온 김에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짜집기 해서 만든 문제라서 한번 참고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보시면 생산 AI 글로벌 기술 도입 사례이다. 주식회사 생산 AI 인사정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산 AI는 최근 임직원 근로계약, 인사 이력, 근태 및 급여 정보 등의 주요 인사 데이터를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인사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구성원 간의 접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여기서 인사관리 방식은 뭐냐면 인사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접근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을 뒀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나온 게 지금 읽어보시면 4번 질문을 보시면 블록체인 기반의 인사정보 관리는 위변조를 방지하고 투명한 공유를 가능하게 했다. 투명성의 확보, 그 다음에 위변조 방지. 결국에는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정리해서 정답에다 만들어 놨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ERP 부분은 솔직히 4차 산업혁명 부분은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라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많이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서술형 문제는 한번 문제를 길게 보기를 주고 걔를 요약 정리하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인사관리 모듈을 도입하는데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주식회사 생산성은 인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ERP 인사 모듈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도입 이후 입퇴사자 관리, 급여 정산, 인사평가 등 각종 인사 업무가 통합되어 진행되고 실시간적으로 인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직원들은 본인의 근태 및 인사 기록을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반복 업무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이클 타임이 단축됐다. 그렇죠. 자기가 확인을 하면서 좀 기간이 실시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시간이 줄었겠죠. 반복 업무가 줄었다니까 맞는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급여 정산과 인사관리 효율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 모듈 교육으로 인하여 비용이 감소됐겠죠. 교육이 되면서 개인들이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ERP 시스템 투자 비용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괄호친 내용은 거의 고정인 것 같습니다. 총 소요 비용이라고 했던 그 문제죠. 맨날 나왔던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인사관리 부분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4번은 안 풀었죠? 그쵸, 4번 보시면 단위의 확장형 ERP가 eBGS 시스템과 SEM으로 나뉘거든요. 이 두 개로 나뉘는데 SEM 네 가지만 기억해달라. BSC, SFS, 그 다음에 ABM, VBM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eBGS를 구성한 요인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이죠. 밸런스 스코어 카드가 SEM 전략적 시뮬레이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답은 1번 바로 찾아냈고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의 활동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의 인사팀은 현재 진행 중인 업무 동기 전략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평가를 위해 다양한 지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사기 수준이 타 기업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종업원은 관리자에 대해 만족하는가, 결근율, 지각력, 불만 지표는 감소하고 있는가, 본 질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측정 지표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이 관리 활동 중에서 가장 연결이 잘 돼 있는 거, 관리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관리 활동은 크게 인력 계획, 인력에 대한 실천, 인력에 대한 통제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질문들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엄밀히 따지면 읽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보상의 수준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그 다음에 지각률이라든가 결근율, 결국에는 불만 지표를 물어봤죠. 즉 얘는 그 인력에 대한 보상에 대한 통제가 가장 밀접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나마 제일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은요, 여러분들 필요 없는 걸 좀 잘라내겠다라는 개념이 될 것 같고요. 인력계획은 얼마만큼을 채용하고 뽑을 것이냐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실천은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나마 이 부분이 조금 비슷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는 게 좀 편할 수 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직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찾아봤습니다. 인사관리 직군의 급여관리 업무에 담당자 급여자료 입력은 과업에 해당하며, 자, 우리 과업이라는 거는 근로자에게 할당된 일의 단위를 뜻하고 특정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근무 일수의 입력은 과업을 이루는 직종에 해당이 된다. 지금 약간 잘못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급여관리 업무에 여기서 말하는 근무일수 입력도 과업에 해당이 되겠죠. 잘못 설명 1번은 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둘 다 과업이 될 것 같아요. 자, 비서직은 하나의 직무이며 비서직이 수행하는 회의록 작성은 요소에 해당하며 회의록 작성을 위한 타이핑, 회의록 내용의 검토는 과업에 된다. 이거 지금 두 개가 바뀐 것 같죠? 그죠? 회의록 작성은 오히려 과업에 해당되고 내용 검토 등 요소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1번도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얘가 과업이 아니라 요소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1번, 2번 다 틀렸고요. 사무관리 직군의 교육훈련 담당자의 직위는 교육 프로그램 일정 관리이며 일정 관리를 위한 강의 예정표 작성, 강사 스케줄 확인 등은 직무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단위 요소를 좀 많이 냈네요. 그래서 교육훈련 담당자는 직무에 더 적합하고 스케줄 같은 거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거는 요소에 해당이 되겠다. 여기도 지금 틀렸다. 3번도 틀렸다. 생산직군에 종사하는 조립 공정의 작업자는 과업의 부품 조립이며 드라이버, 나사 줄이기, 부품 위치 맞추기 등 같은 요소다. 자, 요소라는 거는 작업이 나누어질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뜻하고요. 여기 잠깐 나왔던 직위는 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과업 집단의 여러 과업이 결합된 것을 얘기하고요. 직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들이 그 관리 단위로 설정한 것, 직위들을 하나하나 관리 단위로 설정한 것을 얘기합니다. 직군은 직무들의 집단을 얘기하고요. 예전에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직종이었죠. 직종은 일반적으로 직업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자, 인사팀의 회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주제에 가장 밀접한 직무 설계 방법은 무엇입니까? 김대리, 회사 입장에서 해당 직무 설계 방법은 작업자의 훈련 용이라고 단순 반복 작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련공의 필요이 적어지기 때문에 노무비를 절감하고 작업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복 업무 권태감이 생기고 세분화된 작업으로 인한 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네요. 즉 이렇게 한 작업자가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데 나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눠서 해서 결국에는 세분화해서 작업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게 되고 반복 업무를 통해서 권태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그렇죠. 직무 정문화라 불렀죠. 직무 전문화. 직무 전문화입니다. 아마 이거 여러분들 그 교과서 보시면 정확하게 아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읽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무 순환은 뭡니까, 여러분? 직무 순환은 돌리겠다는 얘기죠. 이 업무, 저 업무 다 할 수 있도록 로테이션을 돌린다는 얘기인데 직무 순환의 장점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지루함을 없앨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단점도 있죠. 비용도 발생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동기 유발, 그 다음에 부적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직무 확대라는 게 있는데 지금 직무 확대는 반복 업무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단순 업무에서. 그리고 단점은 뭐예요? 근로자들이 직무가 추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직무 충실화가 시험 문제 예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확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결근율과 이직률에 대한 감소,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그죠? 기술장의 제약이라든가 심리적 부담감이 올 수도 있다. 직무 전문화가 여기 나왔는데 직무 전문화는 지금처럼 과업을 작은 요소로 분할하는 거죠. 분업의 원리입니다. 장점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무비가 감소한다는 건데 단점은 지금처럼 종업원의 권태와 불만, 이직률이 증가하게 되고 비인간화가 된다는 거. 괜찮은 문제네요. 8번 체크하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9번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으로 작성된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서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경영, 회계, 사무 분야고요. 지금 보니까 채용 분야는 세무, 회계 분야네요. 직무 수행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기초 능력, 권장 자격 나와 있고요. 태도, 기술, 능력 단위, 필요 지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기서는 학력, 그다음에 경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직무 명세서라고 불러요. 원래 여러분들 직무를 분석하고 나면 직무 분석의 결과로 직무 기술서라는 게 나오고요. 직무 기술서를 토대로 해서 지금처럼 사람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딱 뽑아서 놓은 걸 직무 명세서라고 부릅니다. 나온 김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예전엔 블라인드 채용이라 불렀고 요즘은 공정 채용에서 채용하는 채용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인력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격 요건 기법 기업 환경이 미래에도 안정적이며 직무 대응 구조, 기술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 개별 직무에 요구되는 요건과 과업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인력 수요를 예측을 자료로 활용한다. 괜찮습니다. 시나리오 기법 과거에 변화를 주었던 요인을 찾아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인력 변화의 정도와 연결시켜 미래 인력 변화 정도를 예측하는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추세 분석이에요. 추세 분석이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시나리오는 기업의 환경이 매우 불안정하고 복잡한 변화가 예상될 때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그렇죠. 2번이 됩니다. 2번을 갖다가 체크하고요.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도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선발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선발률이 일정할 때 타당성 계수가 증가하면 예측 수단의 성공률이 증가하게 된다. 괜찮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성적이 미달되어 선발하지 않는 오류를 일종 오류라고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총 지원자 중에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선발하게 되면 선발 기준의 타당성이 높다고 얘기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선발 도구의 평가 기준은 신뢰성, 타당성, 효용성, 형평성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한번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선발률이란 총 지원자 중에 선발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며 선발률이 0에 가까우면 1종 오류를 줄어들지만 2종 오류가 증가하고 선발률이 1에 가까워지면 1종 오류는 늘어나지만 2종 오류는 줄어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선발률이 0에 가까우면 2종 오류는 줄어들지만 1종 오류가 증가하고 선발률이 1에 가까우면 자, 2종 오류와 1종 오류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1종 오류는 선발해야 됐어야 사람을 놓치게 되는 오류를 얘기합니다. 1종 오류가. 그러면 2종 오류는 선발해야 되지 말았을 인원을 뽑은 오류를 2종 오류라고 부르거든요. 1종 오류는 선발했어야 되는 인원을 놓친 경우. 다시 한번 1종 오류는 선발했어야 돼. 근데 그 인원을 뽑지 않았던 거죠. 2종 오류는 뽑으면 안 됐어요. 근데 그 인원을 뽑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발률이 0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뽑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종 오류보다는 1종 오류보다는 2종 오류가 줄어들고 1종 오류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선발률이 만약에 1에 가까워졌어. 그럼 다 뽑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2종 오류는 늘어나지만 1종 오류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충 관계에 있다는 얘기. 어느 하나가 늘어나면 어느 하나는 줄어들게 되겠네요. 선발률에 따라서. 답은 4번이고 이거 제대로 잘 냈네요. 헷갈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을 잘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12번. 보기에서 주식회사 생산전자의 직무평가 순서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개별 직무에 대한 가치 점수로 명확하게 산정되기 때문에 직무 간의 비교가 용이하다. 하지만 평가 요소에 대한 가중치 설정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다른 평가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 직무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가 요소를 선정하고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주겠다. 이거 답 나왔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뭐 한대요? 그리고 평가 요소에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얘기죠. 자, 직무 가치에 대해 점수를 해서 그죠? 점수화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소 비교법은 특정 그 요소만을 뽑아서 가중치를 주고 본다는 건데 지금 여기 다 줬잖아요. 다 줬죠? 그죠? 요소를 선정하고 그 가중치를 주고 점수를 부여한 거. 그래서 답은 그렇죠. 점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보시면은 요소 비교법, 그 다음에 점수법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사고과 쪽에 가시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여러 개의 비교 방법 중에서 한번 잘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열법은 말 그대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서열 나눈다는 얘기죠. 1등부터 꼴찌까지. 그 다음에 쌍대비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이 있다. 점수법은 말 그대로 뭐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점수를 내겠다. 점수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산 점수를 내겠다. 지금 가중치를 줘서 점수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산을 갖다가 해서 점수를 뽑아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소 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요소 비교법은 뭐냐면 수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알겠지만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만 빼겠다? 필요한 거. 즉 우리가 필요한 것만 빼서 그걸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개 직무를 선정해서 그걸 갖다 비교한다는 거라서 여기서 상대적 가치를 갖다가 평가 요소별로 비교하고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거는 점수법이 되겠다. 점수법은 직무 요소를 구분하고 그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한다는 게 가중치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점을 보시면 여기 단점이 단점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네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직무 간의 평가 요소 선정이 좀 애매하고 하다는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배치관리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배치관리 원칙, 영공주의 원칙, 적세주의 원칙, 그 다음에 균형주의 원칙, 인재 육성주의 원칙이 나왔는데 딱 보면 답이 보이시죠? 영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치관리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공은 기존의 전통적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내가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지양해야 될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그 조직관리 기법에서 나왔던 흐름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는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재적소 원칙, 능력주의 원칙, 균형주의 원칙, 인재육성의 원칙이라고 하기 때문에 1번이 잘못됐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한글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할 때 특정 업무의 외부 기관으로 위탁을 주는 거, 답은 나왔네요. 이거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부릅니다. 아웃소싱이라고 부른다. 15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근로자 및 장단점, 성과, 잠재력 요인을 향상을 위한 제언,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방법. 간편하지만 비교가 어려우며 평가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일종의 자기고가 방법으로 평가는 자유롭게 기술한다. 자유롭게 기술한다. 답은 자유기술법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 내용을 보기 지문을 보시면 15번 문제 중에
강제선택법은 근로자 행동이나 능력을 가장 적합하게 기술한 두 개 문항 중에 고르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유기술법,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강제선택법, 이 두 개는 절대평가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식 국가법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 방법이 되겠죠. 서술하는 거, 자연스럽게 상사가 부하 직원의 내용을 파악하고 서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교육훈련은 액션 러닝은 현장 경험을 중시하며 경험 위주의 교육훈련 학습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액션 러닝이란 자체가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영상의 실제 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도록 하는 게 액션 러닝이었죠. 제3의 물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했습니다. 자, 교육훈련 프로세스는 크게 필요성 분석, 그 다음에 계획 설계, 실시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건 나온 김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OJT 훈련을 받은 내용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관행이 전수될 수도 있다. 얘가 OJT의 가장 큰 단점이죠. 자, OJT는 위에서 나온 것처럼 실무적인 내용을 훈련받아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한테 교육을 해주는 사람이 업무가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관행을 배울 수도 있다. 맞는 질문. 중요사건법은 직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육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사건법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걸 기록한 후에 인사평가 시 활용하는 인사평가 방법입니다. 지금 교육훈련하고 전부 다른 게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 주식회사 생산의 승진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례에 대한 능력주의 승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기에는 주식회사 생산은 최근 승진 제도를 개편하였고 회사는 기존의 연공 서열 중심의 능력을 벗어나 연공 중심의 승진 방식을 벗어나 각 직원의 역량과 직무수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승진 시 고려되는 기존의 직무 중요도,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결과, 직무의 적합성 정도이다. 반면에 일반직 하위 계층의 근로자는 여전히 승진 가능성이 낮고 조직 내의 목적보다는 절차와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승진 기준은 직무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하위직 계층의 직종에도 잘 적용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능력주의거든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게 능력주의 승진이잖아요. 능력주의 승진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고위직, 전문직, 관리자급에 조금 더 적합하고요. 일반 직종이나 하위 직종은 업무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죠? 똑같다 보니까 거기서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일반 직종이나 하위 직종에는 적용하기 좀 어려운 단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다.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관리 및 경력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네요. 기업이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제고시켜 기업 내 협동 시스템 구축이 원활해진다. 괜찮습니다. 기업은 인력의 외적 유입과 다양한 인재풀 확보를 통해 조직의 경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력 관리 및 경력 개발에 대해서 물어봤죠. 지금 경력 관리 및 경력 개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2번에 있는 외적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재, 그 다음에 인력풀에 대한 내용은 엄밀히 따지면 인재 관리 영역이죠. 채용 및 관리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경력 관리가 아니라. 경력 관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부분을 거쳐서 가면은 이렇게 내가 승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업원에게 안정감을 좀 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성장 욕구,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즉
1번, 3번, 4번이 1번은 기업 입장에서의 경력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면 3, 4번은 종업원 입장에서 경력 관리 및 개발에 대한 내용을 갖다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2번은 이 경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채용 및 인재관리 영역으로 좀 더 다른 분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레윈의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윈의 환경 변화는 우리가 해빙, 변화, 재동결 단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환경 변화를 인지하여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는 건 그쵸 해빙입니다. 해빙. 자, 봐주시면 되겠고 20번 교육훈련 방법을 한글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법, 특정 직무의 직속 상사 밑에서 미래에 그 자리를 계승할 예정이 있는 자가 같이 일하면서 그 상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교육받는 교육제도이다. 교육훈련에는 직장 내 훈련, OJT가 동시에 포함되기도 한다. 장점, 실무 내용을 그대로 교육받기 때문에 효과가 높다. 우수한 상사의 교육훈련에 무조건 우수할 수 있지 못할 수 있으며 의례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자, 여기는 미래에 이 일을 할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우리가 그동안 좀 애웠던 거랑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대역법이 여기에 그나마 가장 좀 맞는 내용이다라고 정답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역법이란 건 내 대체하는 사람, 즉 이 대역법의 교육훈련 참가자는 미래에 현재 상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맡을 예정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층에서 지식 습득을 위해서 많이 쓰인다는 건데 나온 김에 한번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리가 인식하는 임금의 체계. 김대리는 최근 직무 조정으로 인해 임금 변화가 생기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그는 임금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내가 조직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또한 회사의 경영성과만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종업원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다. 왜? 뭐기 때문에? 임금은 그렇죠. 나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금이 나타내주는 그 내용이 사회적 신분의 상징, 생계비, 그 다음에 욕구 충족의 수단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신분 및 지위를 나타내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냥 바로 4번 찍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22번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것을 얘기한다. 맞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고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 다음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그 다음에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도급 금액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제가 아마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지문은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다. 통상임금에 대한 기본 정의를 갖다가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재보상수당, 육아휴직급여,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통상임금 기준이요.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보장해주는 용도 그 다음에 해고 예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고요. 평균임금을 기준 잡는 것은 퇴직급여 및 휴업수당, 그 다음에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급여, 구직급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왜? 육아휴직급여가 들어갔잖아요.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있으니까 참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해 보시면 되고. 자, 23번. 보기 사업부별 적용해야 될 성과급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자, 성과급제도 맨날 풀었던 거 여러분들한테 암기할 때 내용 포인트 잡아서 암기해 주세요 라고 했었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자, A 사업부는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 대비 실제 작업 기준에 하여 절감된 시간만큼을 지급한다.
자, 표준 시간과 실제 시간을 비교해서 산정한다 라고 합니다.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불러요? 얘를 갖다가 보면은 A 사업부 내용은 인프로 쉐어 플랜이라고 좀 보시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고요. B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 계산을 내고 이를 통해서 절감된 비용을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쵸, 근로자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성과 배분 제도고요. 매출액에 인건비 절약 부분이 있으면 그 절약에 대한 배분을 해주는 거, 얘를 우리가 스켈론 플랜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C는 부가가치가 나왔잖아요. 부가가치가 줄어든 걸 갖다가 나눠주는 거는 우리가 러커 플랜이라 불러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하고 약간 보기가 지금 러커 플랜은 딱 찾았을 텐데 지금 인프로 쉐어 플랜과 스켈론 플랜이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지문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켈론 플랜은 근로자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고안된 성과급 배분 제도. 여기서 포인트가 나온 것 같아요. 참여의식이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서 제안을 내고 그걸 통해서 절감된 기준이다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보면은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절약이 있는 경우 그 절약 부분에 대해서 배분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켈론 플랜의 지문 중에서 긴 지문 중에서 위의 지문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 A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프로 쉐어 플랜도 우리가 엔지니어 페인이 개발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안한 제도, 생산직 구성원에게 적용하는 제도로서 성과 표준치 제품 하나를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표준 노동시간을 설정하고 구성원들이 집단적 노력을 통해서 표준 작업 시간을 줄인 만큼 이득으로 화해서 회사의 구성원들과 합의한 배분에 따라, 그동안에는 합의한 배분에 따라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위에 부분, 여기도 표준 노동시간을 정하고 그 표준 시간에 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여기가 앞부분이 나온 거라 좀 어렵게 된 겁니다. 23번에 별표 치시고 숙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4번 소득을 지급한 자가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징수를 갖다가 자기가 거두겠다. 자, 아시죠?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원천징수 정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로 나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한번 뒤쪽에 가서 정리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바로 찾아낼 수 있었고요. 자, 25번입니다. 주식회사 생산성의 복리후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 생산성은 직원들이 아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 자, 휴가, 보험, 상담, 재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네요. 직원들의 복리후생 제도를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좋다. 기업은 직원들이 선택하지 않는 복리후생 항목을 줄여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 그 복리후생을 갖다가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그죠? 그래서 조직은 선택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복지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직원은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크고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우리 복리후생도 예전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처럼. 그래서 내용을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 생기는 상태에 있대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 촉진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매번 여기도 우리가 풀었던 문제, 그쵸? 우리가 고용보험 쪽에 보시면 아예 책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업급여가 답이 됩니다. 자, 27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한글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가 있죠. 우리 사회보험 제도는 4가지가 있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 있는데 산재보험은 약자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는 산재보험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내용입니다. 자, 28번.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로기준법 노동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연령, 성별 등의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죠. 연소근로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일반인이 다 다릅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협의 간에 일주 12시간이죠. 52시간제. 2번도 틀렸고요. 사용자는 근무 진행 시 통사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해야 되며 여기서 야간 근무는 12시부터 라고 하는데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입니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틀렸죠.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를 진행할 경우에 통사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되며 8시간 이내 휴일 근로자에게는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제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29번. 제품의 디자인부터 제작 설비까지 만드는 주식회사 생산 프로덕트의 사례이다. 해당 회사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생산 프로덕트는 고객 요청에 따라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 설비까지 구축해 줄 수 있는 큰 기업이래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다양한 근로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해 왔으나 최근에는 사업군별로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고민이 발생하고 있다. 디자인 직구는 완성된 프로토타입을 직접 확인한 후에 대면 회의가 필수적이나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 시간을 도입 후 회의 일정이나 회의 일정 조율과 커뮤니케이션에 차질이 생겼대요. 그래서 업무 리드 타임이 증가했답니다. 선택적 근로 시간을 도입한 후에 단점이 생긴 거죠. 자, 맞춤형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가 불가피해졌으며 이로 인해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 디자인 업무는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며 설비 제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의 안정성은 견고한 편이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디자인 직구는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회의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자인 직군이 지금 선택적 근로시간이 되고 나서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니까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의무를 갖다가 해서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대리는 설비 직군의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아지는 주요 시기에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고 환산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지금 여기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근로 의욕이라든가 근로 환경이 좀 저하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김 팀장, 설비 직군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증가하는 수요 탄력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야간 및 주말 근무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자율에 맡기죠. 자율권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율성, 즉 사기가 증대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상시 연장 근로 허용 및 자율에 맡긴다는 표현은 이건 그냥 네가 근무할 수 있으면 근로시간을 갖다가 기존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걸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해라. 더 많이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용상의 좀 뭐라든가 문제점, 과로라든가 나중에 산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안전적인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설비 파트 일련을 추구한다. 괜찮네요. 자, 30번입니다. 경영 참가 제도 중에 이윤 참가 제도는 여러분들 그 이윤 참가 제도는 스켈론 플랜, 러커 플랜은 이윤 참가 제도고요. 바로 1번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톡 옵션 제도는 자본 참가 제도, 그 다음에 노사 공동 결정 제도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노사 협의 제도는 의사 결정 참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윤 참가 제도로만 되어 있는 건 1번이다. 자,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단체 교섭은 노동자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에 대해 협상하는 내용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단체 교섭은 일반적으로 교섭 준비
예비교섭, 본교섭, 마무리교섭, 교섭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괜찮네요. 순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교섭은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구성력을 가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업, 태업, 보이콧 등 쟁의 형태를 통해 분쟁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지문이 거의 보면 읽다 보면 맞거든요. 이 형태는 맞아. 그죠? 분쟁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업, 태업, 보이콧, 그 다음에 피켓팅, 생산통제, 준법투쟁은 누구 거예요? 근로자 거고요.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노동쟁의 형태는 직장 폐쇄 및 대체 고용이라고 부르는 거, 조업 계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2번 대한민국 법에 명시하는 노동 상권은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입니다. 단결권, 단체 행동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이렇게 법 용어가 그대로 나오는 거는 얘는 중복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 33조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33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근무 유형을 한글로 입력하세요. 동일한 작업 또는 직무를 둘 이상의 작업자가 시간대를 나누어서 탑 나왔네요. 교대 근무죠. 교대 근무. 자, 내용 보니까 문제를 읽다 보니까 문제가 희한해져서 제가 읽다가 말이 꼬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게 헷갈리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서 한 번씩은 잘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ERP 부분은 어렵게 나와도 하나당 2점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버릴 건 버려버리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사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지엽적이다 안 봐도 돼 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는 이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시험이라서 공부를 물류나 생산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에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